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 광주 비엔날레 출품작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기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세계를 뒤흔든 이제는 역사가 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에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막아선 사람 한 명이 보입니다. 감독이 시민에게 이 사진의 사람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탱크는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민이 탱크를 막아선 지 오늘로 31주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날을 천안문 육사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또 누군가는 1980년대 말 춘악의 정치 풍파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떻게 부르는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언급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사람이 탱크를 막아섰던 그날,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날 그렇게 역사로부터 증발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언어와 입장이 달라도 애도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어디에선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년 전 오늘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6월 4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REM의 Shiny Happy People이었습니다. 문자 볼까요? 김현재님, 듣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어렸을 때 뉴스도 기억나는데 그렇죠.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장은희님, 듣기만 했던 청취자였는데 이젠 댓글도 남기는 열혈 청취자로 참여하렵니다. 파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름 기억해 놓을 거예요. 이수연님, 오늘 아침도 화장실 전쟁이었어요. 언니가 조카 둘 맡기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6 식구가 볼일은 무조건 1분 안에, 샤워는 5분 안에 후딱 해치우고 나와야 하네요. 매일 1시간씩 욕조에 앉아 우아하게 반신욕 하고 싶어요. 아침에? 식구가 적어도 아침에 반신욕을 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샵 1035,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 전지전 2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 뽑아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었죠. 허지웅쇼 인별그램 홍보를 빙자한 다단계 이벤트, 연기의 소문의 왕을 찾아라.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치킨 20마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역사 이야기 나눈 날이에요. 오늘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팍다식의 대명사 썬킴 교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 부자들의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전 2편 시점, 오늘은 박민정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 언니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의 유일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바로 키예요.
제 키가 158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선배는 키가 160.5예요. 따지고 보면 저와 2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키가 작다고 약을 올립니다. 키 큰 여자가 지나가면은 민정 씨는 저 사람 클 때 안 크고 뭐 했어? 이러고 나 바지를 샀는데 내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밑단이 너무 껑충 올라갔는데 이거 민정 씨 줄까? 그냥 줄여서 입어. 이러는 거예요? 저보다 10cm 이상 크다고 하면 모를까 고작 2cm 크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요? 본인도 2cm밖에 안 크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농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야, 그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세상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냥 너무 괴로워요. 그런 걸 상상하면은. 저는 그런 걸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거에 또 괜히 과격하게 반응하시면은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는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윤선주님, 저는 결혼 15년 된 주부고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집 애들 생일도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그룹 가수는 생일, 별자리, 사는 곳, 가족관계까지 다 아네요. 가족기념일 기억조차 못하면서 걸그룹은 다 알고 있는 우리 남편. 남자들은 다 이런 건가요? 우리 남편 어떡하죠, 웅디?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하나에 관심이 이제 있고 거기에 꽂혀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를테면은 저는 뭐 걸그룹 가수는 그냥 우리가 너무 이제 유명해서 사실상 뭐 상식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유명한 분들도 잘 몰라요. 개개인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룹 이름도 모르는데 반면에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뭐 사람들 이름이나 배우 이름은 물론이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뭐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기체의 재원까지 다 알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압니다. 밀레니엄 팔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거 그냥 전 다 알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거다라고 그냥 좀 속편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결혼기념일은 아셔야죠. 박조연님,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아졌다고 대화를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어제 와이프랑 시장 갔다가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를 두고 그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진짜 서럽습니다. 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자고 말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여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부럽죠 이게? 풍경이 되게 부러운데. 서로 뭐 각방을 쓰신다거나 아예 대화가 뭐 전혀 없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잘 안 해줍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느끼시는 걸 것 같습니다. 저기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내가 남편이랑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부럽네요. 전지적 디펜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용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자팍다식의 대명사 야사의 달인
야식의 달인이라고 써 있는 줄 알았습니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6년 동안 야사만 연구했습니다. 야달 썬킴. 야달. 뭐 정사보다 야사가 재밌는 건 사실인데. 재밌죠, 솔직히 야사가. 네. 제 궁금한 게 있는데, 야사라고 할 때 정사 아니면 전부 다 야사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야사에도 어떤 자격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이건 정사다라고 인정을 안 한 역사들은 다 야사. 심지어는 사마광의 자치통감도 야사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아, 전부 다 야사다.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야사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지 작가님. 그러게요. 야사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역사책이 아닌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에서는 사실만을 적다 보니까 그 사실 속에 진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을 이제 추적하는 작업들을 이제 야사 작가들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유몽인. 유몽인. 어우야. 어우야. 네. 그래서 무려 558편의 이야기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선비들은 낙지를 안 먹는다. 낙지를 안 먹는다. 왜냐하면 떨어질 낙이 있으니 시험에 떨어진다. 아 정말. 또 어우야단 보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한산도에 그 주둔하고 있던 그 이순신 장군이 꿈을 꿨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꿈속에서. 아이고, 예. 우리 아들. 예. 아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은 죽을 리가 없다. 했더니 타닥타닥타닥타닥 충나무 온양에서 연락이 하발이 왔죠. 온 거예요.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행간을 채워주는 것이 야사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떠돌아다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어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채록했다는 면에서 이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귀신도 나오고 그렇죠.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야사 가운데 최고는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 늘 저기 기본적으로 되풀이되는 그 레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뭐요? 저기 임관돼 가지고 부사가 이제 거기 갔는데 본인의 부임지에 갔는데 가서 그날 밤에 그렇죠. 예, 누군가를 만나고 알고 보니 귀신이었더라.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억울한 사연이 있고. 데뷔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광기 씨가 내 다리 내놔라. 그래요. 지금 뭐 역사 코너 시작되자마자 김윤주님, 강정희님, 이호점님, 8726님 다 역사 코너 기다렸다고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0002님. 어린이집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는 7살 딸의 생일인데요. 아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진이의 생일을 꼭꼭꼭 축하해 주세요. 아, 우리 같이 축하 좀 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하진님. 예. 하진이 생일 축하. 하진. 아, 이름이 아주 좋네요, 하진이. 네, 삼국지에 나오는 대장군 이름이죠. 하지 마. 딸이잖아요, 딸. 대장군인데. 딸한테 왜 가? 하진 대장군이 왜 나와요? 알겠습니다. 야사 관련해서 한번 특집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역사 속의 부자 이야기예요. 부럽죠? 부자네. 부자 이야기 하기 전에 어쨌든 뭐 이제 돈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돈을 엽전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그 저기 돈을 그러니까 상평통보 같은 거를 주조를 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나뭇가지에 그러니까 이파리가 달려 있는 것처럼 주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양이 이파리 떨어지는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파리 엽자를 써서 이제 엽전 이렇게 엽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엽전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제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혹시 쓰시거나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나가면서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얼마요 그랬더니 두냥이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싼가 말이죠. 두냥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밥 한 그릇 먹고 엽전을 200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 푼이 있고 그 푼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의 100개가 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쓰셔야 그래서 뭐 한 푼 줍쇼가 되는데 한 양 줍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백지수표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아니, 여기서 신분이 이제 거지에서 강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고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고증에 실패했다는 수준을 아예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엽전 같은 경우 구조를 보면은 원형의 중간에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꿰 가지고 그럼 다니라는 거 동그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도 원이 동그란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왜 네모나냐? 네모나냐? 이거 괜찮은데 어떤 뭐 때문입니까? 이게 물론 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로 노건으로 꿰서 예. 소지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도 있는데 예. 이런 엽전의 가장 그 원형 기본이 이제 진시황이 만들었던 반량전이라고 있어요. 예. 그 반량전인데 예. 그것이 처음에 동그란 모양의 중간에 사각형이에요. 이게 리디아 왕국 봐봐요. 적어도 서양에선 금화, 은화인데 예. 이 싸구려 돈 가지고 돈을 만들었잖아요. 이 진시황이 여기다가 천자 사상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천원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다. 이건 천자인 천황인 이 황제인 내가 만든 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건 값어치를 믿고 따라라. 그 정신이에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닉슨 이전까지는 거의 전 세계가 거의 금본위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화폐가 어쨌든 금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었는데 요런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뭐 한량이랄지 상평통보 같은 경우 이런 네. 것들은 단위가 뭐에다가 기준을 삼는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은의 기준을 삼아요. 근데 은의 기준을 삼는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구리 가치를 그대로 가격으로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은 한 냥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전 한 3냥하고 4냥하고 비슷한 거니까 예. 동전이 한 400개 있으면 은 한 냥 값이 되는 거거든요. 35g 정도가 되는 건데 이 가격 계산을 잘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화폐를 유통시키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끔은 구리 양을 줄이고 거기에 뭐 주석이나 아연을 섞게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이 동전을 안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실패해서 구리 양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걸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구리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구리가 수입이 안 되니까 동전 가격이 그냥 지 혼자 올라가요. 이거를 전황이라고 국사 시간에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돈값이 그냥 물가하고 상관없이 돈값이 올라가 버려요. 시장과 관련 없이 네, 돈 대단한데? 자체가 귀해지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도 있지만 그 송나라 때 처음으로 지폐가 등장했잖아요. 교초라고. 근데 이제 원나라는 교자가 됐는데 그 지폐를 찍어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준비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급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송나라 때 그 교자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송나라 금 두들겨 맞고 이제 원나라가 들어왔죠. 예. 원나라가 딱 봤을 때 이 송나라의 지폐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거. 야 지금부터 국가에서 모든 동전 사용을 금지하고 이제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사용하자. 근데 이 말 타고 다니던 몽고족들이 예. 지급 준비율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무조건 찍어낸 거지 돈 지폐를. 그때 마르코 폴로가 와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르코 폴로가 이런 말했죠. 이 원나라라는 나라는 모든 상업거래를 다 하는데 종이를 주고받는다. 종이를 주고받는다. 결국에는 이 지급 준비율을 모르고 찍어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원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냥 막 찍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는 태환 지폐와 불환 지폐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불환 지폐거든요. 예. 그 돈하고 상대되는 값어치가 없어요. 금이나 은이 없습니다. 71년 이후에는. 근데 그 전에는 금이 있었고 은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태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폐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돌렸던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죠. 당백전. 이게 분명히 하나가 100개가 모여야 한 양이 되는 건데 요거 하나 갖고 한 양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값어치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안 쓰게 되는 거고 옛날 돈만 쓰게 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졌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제 코너도 하나 하시죠 같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고요. 메야의 All About the Money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씨, 오늘은 박광일 역사여행 작가, 썬친 교수님 모시고 부자들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자들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신 부자분들 보니까 참 이름들이
맛이 익습니다. 참 재밌는 이름들이죠. 예. 작가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이제 예전에 좀 그 드라마를 좀 보셨던 분들은 딱 떠오르는 그 임상옥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은 조선시대가 이게 부자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고 하려면은 뭔가 이제 상업적인 어떤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조선 자체가 그 상업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상업 자체를 사농공상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가장 낮춰봤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문을 남겨서 팔면은 그걸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나라가 500년 간 것도 용하네요. 그래서 500년 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조선 후기 순조 때 가면은 그 집에 가봤더니 한 700명을 한 번에 밥을 먹일 수 있고 국가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 그러면은 내가 좀 의연금을 내지요 하면서 한 10만 양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에서 50억 정도를 툭 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임상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돈을 벌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중세 영국의 어떤 뭐 모든 귀족이나 큰 그렇죠. 귀족이나 네. 이름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 신분을 따지고 보면은 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인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성공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경유착도 있고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끈기와 지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신소재라고 하는 게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 네, 그러니까 1800년경에 청나라하고 인삼 무역에서 인삼의 그 거래량이 100근까지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삼은 산삼입니다. 산삼은 없거든요. 정말 귀하죠. 예. 그런데 임상옥이 거래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인삼의 양이 4,000근에서 10,000근까지 늘어나요. 와. 한 40배에서 100배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이제 떠오르시는지 짐작이 되죠.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삼을 갖다가 중국에 팔았는데 임상옥 시절에 상인들이 도대체 저쪽에서는 인삼은 없어서 못 파는데 우리나라 인삼은 다 팔렸고 그리고 한국 인삼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OEM 방식으로 주로 이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인삼을 가져다가 의주에 있는 상인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죠. 요 타이밍에 임상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또 그 인삼을 가공한 홍삼을 팔 수 있게 되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저 시기에 딱 뭐가 등장하냐면 짜장면이 등장해요. 한국에요? 아니요. 그 짜장면의 루트가 저기예요. 왜냐하면 인삼 수요가 지금 청말에 이제 폭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아편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아편 중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청나라는. 그 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힘을 길러야지 아편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힘을 길러야 아편을 더 할 수 있다. 맞아. 힘을 길러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아편을 더 하자. 근데 귀족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조선의 홍삼과 인삼을 임상옥이 수출하는 그 인삼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일반 평민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저 인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해삼이에요. 해삼. 중국말도 해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산동성 지금의 연태 지역에서 나는 해삼이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해가지고 수입을 베이징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해삼이라는 것이 조금만 놔둬도 퍼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연태에서 베이징까지 이 해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연태 고량주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허 지금 방송이 내가 그냥 썬킴 뉴스리처럼 한번 해본 거야. 잘했어. 바로 그거예요. 한번 해본 거라고. 퀄리티가 확 떨어지네 진짜. 근데 얼떨결에 가성소다 우리가 먹는 소다에 이 해삼을 담그니까 바짝 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태 지방에 있는 해삼을 말려가지고 베이징으로 옮기는데 문제는 이 남은 가성소다 이 물 가지고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보니까 쫙쫙 늘어나네. 물론 수타면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감숙성에 있는 란주가 원산지인데 우리가 저기 중국 음식점 가면 텅텅 쳐서 4가닥 18 이 방법은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서 가성소다와 밀가루가 합쳐져 버리니까 그 해삼 말리던 쫙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타면 등장을 했고 짜장면이나 라면 보시면 무슨 색깔이에요? 뭐 노란색. 그러니까 예.
밀가루에 그 해삼 말렸던 가성 소다가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라면도 그렇고 짜장면도 그렇고 다 이 해삼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서 임상옥 때문에 짜장면이 탄생했다. 근데 임상옥이 홍삼을 태웠다는 건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즘 보면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무슨 그 명품 가방 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면은 그때에 비해서 반드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속설, 속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는 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기서 설사 물건이 안 팔리더라도 그 물건을 더 싸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각시켜 버린다 그러잖아요. 절대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임상옥이 아무리 거부긴 하지만 청나라 상인들하고 견져서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상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징 상인들이 담합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100냥을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50냥 아니면 사지 말자. 그럼 돌아가게 되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임상옥이 그래? 그러면서 갖고 간 100근의 홍삼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거기에 청나라 사람들이 태우지 마, 더 태워. 그러니까 이제 임상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기는 지금 홍삼이 반드시 필요한데 싸게 살려고 했던 거죠.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미 한 절반은 탄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100냥이 아니라 200냥 받겠다 그래도 이제는 가만 놔두면 200냥으로 안 사면 더 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손해보지 않고 팔게 되면서 임상옥과는 이제 가격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당시 조선 홍삼, 인삼이 명품이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이제 장사의 논리를 임상옥이 잘 알고 있었구나. 이런 면들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분이 진짜 뭐랄까요? 머리도 뭐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사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의 배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배짱을 정확하게 부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하고의 어떤 거래 속에서도 이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면 뭔가 되겠다라고 들어갔던 그 사람의 누이 동생이 나중에 이제 순조의 그 외할아버지가 되거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외척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독점권을 얻게 되는.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 상도 임상옥 역할을 하신 분이 참 그 우연찮게 이름이 또 이재용 씨예요. 이재룡이에요, 룡. 그것도 참 용이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썬킴 교수님 차례인데, 그 짧은 순간에 치고 나와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최정민님은 오늘 점심은 짜장면으로 정했다라고 이제는 해주셨습니다. 짜장면이라고 해도 되죠. 짜장면이 아니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비슷한 시기예요. 청말 때 그 1800년대 초반에 그 걸륭제가 청나라의 무역은 광동성 광주에만 국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 오든 프랑스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광주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라. 근데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가 아니라 거기 광주에 있는 중개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해라. 영국도 광주에 와가지고 바로 중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팔고 청나라인들도 바로 영국에 파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팔고 얼마나 중간 마진이 컸겠습니까? 그 중에서 광주 13항이라는 그 중개업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오병감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 2001년도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부 50명을 뽑았어요. 1000년 동안.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그 다음에 오병감이에요. 와. 그 당시에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은화 4천만 냥이었거든요. 이 오병감 혼자서 갖고 있던 재산이 2천만 냥. 청나라 예산의 반. 그 지금도 광주에 가면은 그 무슨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병감이 갖고 있던 은화 창고에 한번 불이 났대요. 은화 창고. 금고가 은이 녹아서 이제 바다에 들어갔겠죠. 광주 바다에. 지금도 광주에 가면은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은 바다가 반짝반짝 거릴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중국 사람들 정말 나 진짜 좀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해. 거기 가면 역사
해설자가 정말 이렇게 해요. 니칸 저 보라고 뭘 보냐고. 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오병감의 은이 바다에서 아직까지 빛나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오병감의 양아들이 있었어요. 양아들. 미국인인데. 양아들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존 머레이 포브스라고. 포브스요? 잡지 포브스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 똑같이 그냥 김 씨예요. 예. 존 머레이 포브스라고 양아들이 있었는데 예. 통역 업무도 해주고 예. 이제 미국에 돌아간다고 해요. 존 머레이 포브스 양아들이. 그래서 오병감이 그래 너 이제 미국 돌아가니까 가가지고 사업을 해라. 내가 종잣돈을 주겠다라고 얼마 정도의 은화를 줘서 얼마가 아니라 많이 줬겠죠. 그 돈을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돌아가요. 존 모레이 포브스가 어린 청년이죠. 그 청년이 뭘 하냐면 대륙 철도 건설을 시작을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까지 1구간.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엄청나게 번 그 돈을 가지고 존 모레이 포브스가 한번 사회 개혁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사회 개혁을 해보겠다. 딱 보니까 돈은 없지만 정말 야망이 포부가 있는 한 가난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변호사의 스폰서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존 머레이 포브스가 나비 효과인데? 더 있어요. 존 머레이 포브스가 지금 그 대륙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다 중국인들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병감의 고향 사람이 이제 복건성 사람인데 복건성 푸젠성에서 쿨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들을 다 한 2,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럼 철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복건성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철도 건설하면서 복건성 소스가 커접이라고 해서 왜 가지 가짜에 즉집자 해가지고 커접이라고 해가지고 밥에 비벼 먹어요. 근데 그 철도 건설에 투자를 했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중국인 쿨리들이 먹는 걸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그 뭐냐 커접이라고 하길래 나도 좀 달라.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는데 약간 비린내가 나. 여기에 이 약간 생선으로 만든 거거든요. 생선 대신에 토마토를 한번 넣어볼까 해서 만드는데 너무 맛있어. 뭐야 또 어떤 건데? 이 토마토 케찹이 됐는데 왜냐면 커접이잖아요. 이게 영어로 케찹이 되고. 잠깐만. 이거를 대량 생산한 그 사람. 잠깐만. 제가 다음 주에 팩트 체크하고. 이거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다니 이게 정사예요. 이거 우리 좀 확인하고 얘기하자. 확인했다. 그 사람의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한 사람이 하인즈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 듣다가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답이 있습니다. 듣기도 전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륙간 철도 건설할 때 중국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중국 분들은 굉장히 많은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차이나타운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많이 죽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명이 갔다고 하면 2명만 남았대요. 와, 정말 그래 다 죽었네, 그러면. 거의 다 죽었죠. 와. 그러니까 그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중서부 지방이라고 하죠. 뭐 아이다호 이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정말 사막이에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 노동만 하면은 체력 고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방금 샌프란시스코 말씀 잘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또 뉴욕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그 쿨리들의 후손인 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지금 그 노인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3세 4세대 이분들은 북경어를 못해요. 복건성 출신들이기 때문에 복건성 푸젠어를 써요. 그래서 베이징 메인랜드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광동어랑도 다른 거예요? 광동어와 복건어가 또 달라요. 이거 언어가 진짜 많구나.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제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다 할 줄 아세요? 북경어, 광동어 방금 얘기한 그것까지? 영어로 쓰면 됩니다. 뭐야? 케찹 이거 확실히 좀 커첩이 그거 케찹인지 그 맞다니까.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엔 작가님. 네네.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규모가 일단 좀 다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특히 역사에서는 뭐 만석지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만석지기의 이제 가장 유명한 집이 이제 경주 최부잣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주 최부잣집은 사실은 이제 부자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부자였던 마지막 이제 최준 선생 같은 경우 12대에 이르는 최준 선생이 사실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결국 부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보통 뭐 많은 분들은 그 뭐 진사의상에 벼슬 하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해서 거기가 부자로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최준 선생의 사촌이 박상진이라고 해서 한국 대한광복단 그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당 부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산상해라 그래갖고 임시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금원이었던 부산의 안희재 선생이 했던 그쪽에 거의 대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해방 이후 남았던 재산을 전부 다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학교가 대구대학교인데 이 대구대학교를 이제 그 당시 삼성에 넘깁니다. 근데 돈을 안 받고 넘겨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 손병희 선생이 김성수한테 보성을 넘길 때 돈을 받지 않고 넘겼다. 그러니 교육 사업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넘긴다. 나는 어떤 이권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구대학교가 나중에 유신 시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아니 이분은 사람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계속해서 그 집안의 내력들이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니 이러기 정말 힘든 건데 아니 뭐 내 수중에 당장 뭐 100만 원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쓰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자가 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정당함이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을 버니까 그 정당하게 돈 번 것들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분이 이 최부자 가문에서 이야기한 굉장히 유명한 많은 분들 한 번은 적어도 들어봤을 부자의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가지가 있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권력에 빠지지 말라. 그다음에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한원해라. 그러니까 수입량이 그러니까 만 가마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2만 가마인데 2만 가마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기부를 하라는 거고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왜냐하면 흉년기에는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내놓는데 그거는 사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서. 이건 정말. 그래서 활빈당도 이 최부잣집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집 온 며느리들 사실은 안살림은 이제 쓰는 거는 여성분들이 하니까 그래서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한 300년 12대 동안 이 집이 계속해서 부자로서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어떤 그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5번째 주변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거는 사실 나라님도 그렇죠. 이거는 구제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어떤 뭐랄까요 사회 활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런 개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를 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느냐 그리고 실천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정도의 그 보상이 되느냐. 근데 이 집은 지난 300년 동안 이걸 계속 실천하면서 그 부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미 반면교사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하나 간단하게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3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광주 13항 은행할 때 행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들어왔어요. 이게 가다의 뜻으로 얘기할 땐 중국어로 행이고 가게 점포의 뜻으로 할 때는 항으로 읽어요. 항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도 은행은 은항이에요. 인항. 근데 한국에 잘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13항인데 한국에서 13행이라고 하고 양행도 원래 양행이 아니라 양항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허지용 씨와 가족 오늘부터 은행이 아니라 은항으로 합시다. 엄마 나 은행 갔다 올게. 우리 청취자분들만 우리 아빠 은항원이야. 뱅크는 영어죠. 방크로 하자. 방크. 뭔 소리야. 자, 이 와중에 0015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실화입니다. 케찹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커접이라고. 그렇죠. 야, 진짜를 이야기해도 가짜같이 들리는. 뭔 소리야. 난 사실이라고요. 야, 썬킴 교수님 야사만 파다가 10년 동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가네요. 케찹이 중국에서 커접에서 왔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박간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 두 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술탄 오브 디스코의 드러머 김간진 씨 오시는 날이죠.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에픽하이 그리고 태양의 리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새처럼 날고 싶던